미국은 사실 대통령의 말이라도 해도 무조건 따르진 않습니다. 특히 군인들이요. 미국은 군인들이 진짜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만 해도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오히려 국방장관이 될 때 결격 사유로 거론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지킨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에 특파원 생활할 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볼턴 보좌관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난 정말 트럼프를 모르겠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 한 30분간 인터뷰하는데 10번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걸 거의 리드로, 그러니까 맨 위에 올려서 썼는데요. 그때 볼턴이 저한테 한 말이, 그때 뭐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선거 전 한두 달 전에 대통령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큰 공약을 발표할 때가 있는데요. 볼턴이 말한 건 그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에는요,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있겠지만 돈도 안 내는데 거기 둬야 돼?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수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은 정말 짜증나고 징그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못 뺀 이유는요. 그렇게 짜증 내면서도 철수시키라는 얘기를 안 한 거는요. 의회와 한미 동맹파들이 굳건하게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요.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지금 주둔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이거를 국방수권법이라고 매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국방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법인데요. 그걸 하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놨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바이든 시절에 그거 뺐다가 올해 국방수권법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넣어서 다시 통과를 시켰어요. 공화 민주당 할 거 없이 주한미군 28,500명, 그리고 주한미군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미 관계를 흔들고 주한미군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 그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듣고도 무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그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국인을 빼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TV에서 그걸 보고요. 폭스뉴스에선가 그걸 보고 이게 주한미군, 미국에서 미국인을 빼내 소개령을 내려야 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판을 흔들려는 거였겠죠.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났으면 한국 주식 폭락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혔겠죠. 그때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를 설득합니다. "아직 우리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증시가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요, 그 명령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못 들은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처럼 미국은 사실 대통령의 말이라도 해도 무조건 따르진 않습니다. 특히 군인들이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군인들이면 상명하복에 명확할 것 같잖아요. 미국은 군인들이 진짜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만 해도요, 해병 사병으로 출변해서 해병 사성 장군이 됐고 이라크 전쟁의 영웅입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오히려 국방장관이 될 때 결격 사유로 거론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물면 안 놓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이없는 지시를 하면요, 따르질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했던 가장 큰 지시 중에 하나, 이 매티스 장관이 또 안 따른 게 있는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그 우리 국군의 날 행사 같은 이제 군 열병식을 보고 우리도 이거 하자, 우리 최강의 군대인데 하자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거부를 합니다. 안 해요, 끝까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우리 군인들 피곤하다, 이런 걸로 동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뭘 하느냐, 워싱턴 곳곳에 최신 무기를 세워놓고 전시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 군인들은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이 합의된 작전이고 대통령이 뭐 전쟁을 하라, 뭘 공격하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 군인들은 또 자신만의 자존심이 있어서 또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그때 지킨 겁니다. 그리고요, 한미동맹이 깨지기 어려운 건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으로 깨지기 어려운 거는요, 이런 군사적 혈맹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당연히 묶여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FTA.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감안 아는 것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보다 그 어떤 동양의 나라보다도 묶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라는 게 사실 종교로 묶여 있는 건데요.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트럼프가 와서 한국에서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 타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제가 CSIS 존 햄리 회장이죠. 이분과 인터뷰를 할 때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뭐 이거는 뭐 신문 기사에 쓰기는 그래서 쓸 수 없었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건 한국하고 미국은 교회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났다라는 분들은 거의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작년에 한국에 2번 왔는데요. 이것도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쉽게 깰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흔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가지는 안보적인 의의는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약 95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우리랑 거리 의식이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950km면 옆집은 아니지만 근처거든요. 근데 베이징까지 비행기로 나르면 1시간 만이면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계 최도의 미군 기지가 평택 미군 기지거든요. 이 평택 미군 기지를 생각해보면 오산에도 공군 기지가 있고 군산에도 있고 하지만 날아가면 1시간 만에 베이징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기지를 미국이 한반도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진이라고 우리 평택 미군 기지 바로 아래가 당진이거든요. 왜 이름이 당진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당나라 포구입니다. 왜 거기가 당나라 포구일까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당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소나무로 지어진 한옥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중국 산동반도에서 온 소나무로 지어졌거든요. 신기하죠? 오래전에 지어졌는데요. 그만큼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에게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죠. 트럼프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2016년 3월이니까요. 뭐 1기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한 얘기인데요. 미국이 지금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는 이게 방위비 분담을 안 하면 우리가 지켜줄 수 없다. 우리가 지켜줄 수 없으면 그쪽이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런 논리 구조상에 말한 거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한 건 엄청 큰 겁니다. 미국은 핵 확산을 막는다는 건 미국의 아주 오래된 의무거든요. 사실 그래야 하는 거고요. 개발하다 보면 그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그 핵이 미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방위에 좋은 건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판을 보는 패권국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에 과연 이 핵을 인정해 줘야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핵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는 아주 미국에서도 소수입니다. 뭐 우리는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미국에서 아주 소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이 나라들은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유엔이나 미국 그 서방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 핵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NPT 조약에 들어갔다 탈퇴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건데 우리는 NPT 조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탈퇴해서 핵을 만든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을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때 뭐 미국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풀려면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조율할 수 있는 한국 대통령이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올까 안 올까? 저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한미동맹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맹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퓨 리서치가 지난해 6월 전 세계에 조사한 거를 보면요. 미국의 호감도가 높은 나라들을 따져보니까요. 보통 우리나라가 여기서 거의 1등이나 뭐 몇 등 안에 들었거든요. 지금 폴란드가 1등으로 호감도가 93%입니다. 왜냐?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실존적 위협 앞에서 미국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다음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87%. 왜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79%. 왜냐? 북한이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피부로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호감도가 낮은 나라들 보면 전쟁하기 그냥 쉽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뭐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한 59%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낫습니다. 외교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말 한마디에 한국 여론이 막 움직이니까요. 과거에는요,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그러니까 차관단입니다. 차관보가 와도 한국 대통령이 만나줬어요. 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만나줄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해주거든요. 뭐 다른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는요, 이런 통계가 적나라하게 보내줍니다. 안보에 위협이 있는 나라일수록 미국이 필요하고요. 그게 현실적이란 걸 우리만이 아닌 글로벌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 우리의 역할이란 건 우리의 편은 명확합니다. 거기서 명확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따져도 이게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사대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세계 경제가 굴러가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쪽에 서야 이익이 남을지는 주가만 보거나 우리 무역 통계만 봐도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것 상품들의 대부분이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을 향해서는 동맹의 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전 일본 대사가요,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자로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글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쓴 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동맹의 등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동맹의 등급이 일본보다 낮거든요. 탑티어 등급이라면 뭐 당연히 나토, 유럽, 뭐나 파이브 아이스 국가,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나토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쯤 우리나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동맹의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핵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뭐 늘 핵의 위협을 이고 살지만 핵전쟁에 나면 위성통신을 한 장비를 미국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팔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일본까지만 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급을 올려서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득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미국을 향해서는 그런 동맹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중국을 향해서도 말은 좀 반복되지만요, 이쪽 진영에서 가장 말 잘 통하는 상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시장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보적으로 보면 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어할 중국이라는 키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 편에 있을 때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어떤 권력자, 그다음에 실력자들의 생각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해온 방식,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라는 사람들한테 좀 쌓여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판단은 그 사람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 주변에 예스맨만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제 그 시황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래됐잖아요. 권력이 오래돼 있고 그 주변의 반대 세력을 하나하나 숙청해 가서 사실상 지금 1인 지배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라고 했다는 말을 국가안보 관련된 장관들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에서 그거는 뭐 당연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가 중국은 착착 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침공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시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한국 대통령도 거의 마지막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 주석에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건 뭐냐? 중국 통일을 완수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력 침공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욕망은 들끓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당연히 미국은 이 패권 전쟁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대만을 좀 어느 정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트럼프가 된 이면을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개입하지 않거나 전쟁을 종료시킨 걸로 평가를 받겠다. 취임식 연설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대체 얼마만큼 개입을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하나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TSMC 공장은 미국이 먼저 부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 미국 육군의 잡지에 올라온 작전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브로큰 네스트, 깨진 둥지라는 겁니다. 둥지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TSMC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게 물려주더라도 깡통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만에 있는 첨단 제조 시설은 아마도 미국이 먼저 부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첨단 그 제조 시설을 건너는 핵심 인력들은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데려오겠다는 게 그 전략의 핵심인데요. 미국이 반도체 시설 같은 거를 다 첨단 시설을 대만이 아닌 미국에도 지어라고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계속 말을 하듯이 이제 전 세계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둘로 갈라지는 시대가 또 오겠죠. 우리 냉전 시대와 같은 게 지금까지는 서서히 디커플링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과거 냉전처럼 전혀 거래하지 않는 시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수십 년이 지나가다 보면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게 오는 아마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 미국인으로 만들어 발전한 과거의 사례가 있나요? 미국의 오래된 DNA인데요. 2차 대전 나치의 핵심 과학자들을 미국이 그대로 데려옵니다. 전범으로 처리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데려와서 로켓 기술,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인의 DNA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딥시크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 상원의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딥시크 쇼크가 났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 딥시크를 제재해야 돼. 뭐 거기에 못 쓰게 하자. 당연히 이런 말도 있었지만 거기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 나온 게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딥시크 과학자들 우리 다 데려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돼. 이런 발표가 나거든요. 미국인의 생각 구조는 우리랑 다릅니다. 적이라고 하더라도 데려와서 우리 시민으로 만들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게 미국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미국이 강한 이유기도 하죠. 우리처럼 과거의 적이었다고 영원한 적도 아니고요. 진짜 죽일 놈이라도 우리한테 필요하면 데리고 와서 쓰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을 알고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또 트럼프기도 하죠. 격렬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쓴 사람들의 회부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일기 시절에 우리 관세 올리고 우리 동맹국들한테 그렇게 할 때 동맹 파탄 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과연 동맹 파탄 났느냐는 겁니다.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적 세계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볼 때 지금 미국의 동맹이란 나라들이 미국 이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저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요.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오잖아요. 평화유지군 가야 되는데 유럽이 평화유지군 넣는다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유럽 평화유지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미국 끼우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트럼프라는 4년, 뭐 저번에 4년, 이번에 4년 정도에서 끝난다면 저는 사실 관계에 근본적인 손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하는 게 사실 참 어색하고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뭐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라는 것도 큰 게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가자지구 등 영토에 욕심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린란드, 파나마, 특히 파나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했어야 할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목소리를 높여서야 할 일에 체면이나 어떤 국제관계,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과격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파나마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파나마 양쪽 항구는 허치슨 완포화라고 홍콩계에 들어가 있었고 사실상 중국이죠. 그래서 그 컨트롤 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거의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 중국 기업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세상에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가는 핵심 물류 창고를 중국이 양쪽을 틀어막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도 그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쓰면서 어떤 스케치로 시작을 하냐면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미국인들이 한 3만여 명 죽었잖아요. 그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묘지 위에 중국인들이 그때 최근에 묘지를 하나 더 만들어요. 파나마 운하를 바라보고 미국인 묘지가 있고 그 위에 중국인 묘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풍수지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는데 미국인들 머리 위에 그걸 썼다는 거는 복수릉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다는 거는 중국의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중국계 사람들의 생각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뭐 미국 함대가 돈을 더 낸다는 이런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함으로써 파나마 정부가 홍콩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낸 겁니다. 이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덴마크가 먹히고 그린란드가 거의 무주공산이었을 때 미군이 들어가서 그린란드를 지켜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를 미군이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옛날에 ICBM 이렇게 날라와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맞추기도 가능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날라와서 급초음속으로 내려 때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이언돔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위치만 보더라도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큰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2018년에 미국이 옛날에 군사 항구를 쓰던 걸 중국이 사들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바로 머리 위에 중국이 항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안보적 위협으로 덴마크와 미국이 이걸 못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 안보적이 필요하다고 다 가져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가지고 싶어 하든 아니든 그 목적이 뭐든 간에 이렇게 흔들어 한번 놓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린란드 같은 곳은 중국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기가 좀 쉽지 않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칼집에 넣어놓고 칼집 한번 보여주고 살짝 뺐다 다시 넣고, 그 관세 부과할 때도 보면 똑같거든요. 10% 냈다가 20% 했다가 25% 올렸다가 부과하고, 말 안 들으면 500억 달러 부과했다가 2천억 달러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칼집에 들고 있으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승리하게 될까요? 패배하게 될까요? 미중 갈등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승리할 거냐, 참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결은요, 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21세기를 규정하는 게 미중 대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기를 넘어갈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동맹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걸로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동맹들이 100년 후에도 이렇게 있을까? 그건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면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의 몰락은 있습니다. 미국의 몰락 가능성은요,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위협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펜타닐과 향락 이런 거죠. 뭐 로마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 모든 제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몰락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는 거겠죠. 반면 중국은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까 화웨이를 얘기를 했듯이 그런 어떤 국가의 힘을 하나에 투사했을 때 몰아가는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중국도 제국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또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제국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대결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우열은 있겠지만 승패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많이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요. 관세가 오르면 비관세 장벽도 함께 오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했던 얘기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콜롬비아가 이민을 받지 않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걸 보면요. 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50%의 관세를 일주일 후에 부과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의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 자산 동결을 하고 콜롬비아의 비자를 막고, 그리고 통관을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물건을 굉장히 늦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콜롬비아는 미국의 중남미의 몇 없는 동맹입니다. 동맹이란 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맹이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나토를 제외하고 한 17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6.25도 함께 참여하고 이라크 전에도 함께 참여했던, 6.25에서도 전사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높일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비자 금지뿐만 아니라 통관을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역하는 사람, 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서류 같은 걸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와는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잘 지켰다, 제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보내야 통관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 생크션 랩을 이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